백지장도 맞들매 놨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오늘 3회 준비를 위해서 저희 또 거의 한 달 만에 또 모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정상 우리가 저번에 녹음했었던 이 말하는 나무가 아니고 모처에 아주 신선 노름과 같은 모처에서 저희가 뭐 거의 지금 이 공간을 거의 임대해서 쓰다시피 지금 전세를 냈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전세낸 것 같은데. 고칼님의 섭외력. 고칼의 섭외력. 야, 이런 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좋아요. 어떻습니까? 좀 장소가 바뀐 곳에서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또 만났는데. 솔직히 오늘이 불금이잖아요. 오늘은 불금에 책 읽는다는 것은 불금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 또 일종의 책이 마약과 같은. 뭐든지.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거 좀 뭔가 이거 좀 한 달 만에 하려니까 좀 그렇죠. 뭔가 삐죽삐죽하고 그러네요. 이게 좀 약간 매번 처음 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자, 매번 아마 저희가 지난 1화, 2화는 그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소설 부분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번외편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비소설 분야,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번 3회와 그리고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 말고 두 분 보니까 책이 되게 깨끗하네요. 부르셨나봐요 그거? 네, 새로 샀죠. 저는 이제 책을 사려고 하다가 저는 먼저 일단은 도서관 가서 일단 책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책이 마침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빌려서 읽고 있다가 지금 약간 좀 연체를 해가지고 빨리 이번 방송이 끝나면 빨리 갖다 줘야 합니다. 뭐든 이제 새 것이 제맛인.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니까 되게 깨끗하네요. 그냥 두 분 책이. 자,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이창희 교수가 번역을 하셨고요. 지금 출판사는 이제 여러 출판사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다 세종연구원에서 나온 거를 지금 갖고 계시죠? 네. 두 분이 아마 이게 2017년 판인가? 그렇게 되고 제가 본 게 아마 좀 옛날 거라 가지고 이게 좀 더 아마 2015년인가 2012년 판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 우리 번외편 얘기를 하면서 들바람님께서 이 표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표지가 그래도 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표지도 여러 가지 보고 막 그랬는데 전 찾지 못했어요. 왜 이 표지가 왜 이런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물결 이게 보면 아마도 어떤 열역학의 열의 흐름, 열의 흐름 내지는 어떤 물결, 에너지의 진행, 뭐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이게 겉표지 말고 이제 양장본 안쪽에 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물결이 또 있어요. 물결, 에너지의 흐름인가요? 에너지 흐름 같기도 하고 무한대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카이 표시 같기도 그런 하고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정확하게 이게 어떤 디자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에너지와 관련된 표지임은 분명하다. 근데 이게 이 엔트로피라는 이 책 자체가 인문학 서적 같으면서도 자연학 서적, 과학 서적 같은 표지는 진짜 과학 서적이에요. 근데 별로 이렇게 정감 있게 디자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요새 같은 디자인은 아니죠. 저는 참고로 세종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판본하고 두 분이 갖고 계신 판본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제 검은 바탕에 좀 약간 무슨 어디 희미그리한 뭔가 이 원과 뭐 직선과 이게 좀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딱 그 세종연구원에 딱 전화를 했는데 이게 또 세종대학교 부설연구원이더구만요. 이게. 그래서 직원분이 얘기하시길 뭐 의도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표지 디자인에 보면은 이제 작게 그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뭐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가지고 표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가급적 본인의 창작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한 진짜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미국판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트로피라는 영어 단어가 3단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요. 보면 이제 제일 위에 선홍색 빨간 그리고 중간에 좀 약간 짙은 빨강 마지막에 뭔가 검은색 뭔가 에너지가 점점 유용한 에너지에서부터 점점 무용한 에너지로 뭔가 흘러가고 있는 예측에서 단 한 치를 안 벗어났다. 어떠냐? 요런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초반보는 보면은 저 엔트로피라고 영어 글자가 되어 있는데 글자의 아랫부분에 뭔가 이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는 어쨌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뭔가 위기감, 어떤 에너지 위기, 지구의 그 어떤 엔트로피 위기를 전달을 하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보면 좀 우리 국내파는 좀 뭔가 위기의 모습보다는 뭔가 에너지의 흐름, 연력학. 솔직히 저기 원본에 나온 표지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 아 이게 마음에 드나요? 네, 저게 더 마음에 든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질문. 세종연구원에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되게 황당해했을 것 같은데 지금. 세종연구원의 그 여직원분께서 받으시더라고요. 저 실은 독서 모임 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엔트로피를 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표지가 이게 혹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굉장히 당황해하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다 얘기했을 것 같아. 혹시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 이제 독서 모임 하는 사람이라서 그거요. 저희가 이렇게 뭐 문구 만들어 가지고 디자이너 분한테 드리면은 뭐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단하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다리십니다. 번외편을 들으신 분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철저하게 저희가 취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한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 한국어판은 이게 연력학의 그런 흐름을 그대로 그렇죠. 뭔가 뭐 에너지의 뭔가 흐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엔트로피 이게 사실 책 제목은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이 저자가 너무 세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제레미 리프킨.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누군가요? 그 엘빈 토플러 그리고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또 유발 하라리와 비슷한 급의 뭐 미래학자 그러니까 경제학자, 사회학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을 좀 미래학자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분이 또 그게 유명한 게 있죠. 이게 또 종말 예언가라고. 종말 시리즈. 종말 시리즈. 이분이 썼답니다. 종말이야. 그래서 종말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엔트로피라는 단어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종말론자. 종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종말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출판이 되면서 약간 종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영어 책 원본을 보면은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노동의 종말 하나가 딱 유일합니다. The end of work. 이게 사실 첨단 기술의 진보가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어떤 기계화, 대량화로 이제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게 이제 또 육식의 종말이지 않습니까? 육식의 종말도 원래 영어 원문으로는 beyond beef, 그러니까 소고기를 넘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쇠고기를 굉장히 또 미국인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쇠고기 소비에 따른 어떤 환경적, 경제적 해악 이런 거를 지적을 했고 소유의 종말, 이게 또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게 소유의 종말도 원래 제목은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라는 건데
사실 접속의 시대에 들어선 어떤 인류의 미래상을 그런 제시한 책인데 희한하게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다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렇게 종말이 돼가지고 마케팅의 하나죠. 예, 뭐 마케팅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종말 시리즈를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시리즈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레미 리프킨에 대해서 혹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아마 꿈밤님께서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뭐 제가 가져온 것도 거의 그 수준인데요. 이분이 45년생이더라고요. 아유, 연세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지금 75인데 엔트로피가 이게 80년? 네, 나왔으니까 굉장히 젊을 때 쓴 책인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뭐 사회운동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미국의 어떤 공공정책 수립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이야기는 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제학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뭐 엔트로피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좀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경제학이나 국제관계학 이런 것만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역학 법칙이라는 그렇죠.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뭔가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뭐 타임지에서는 뭐 과학계로부터 가장 뭐 약간 증오받는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표현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되던 인물이었고 그 논란이 되는 책의 이제 시작이 엔트로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논란과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냥 저 나름대로는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자연 과학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했다기보다는 그거에 약간 기대서 어떤 사회학적인 주장을 펼친 책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얘기한 뭐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이제 종말 시리즈, 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이런 책들, 그다음에 뭐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 이야기들 쭉 했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제주에서는 이제 원희룡 지사랑 그 이재명 지사가 출연한 100분 토론에서 그렇죠. 자사 프로그램 공방인가요? 제러미 리프킨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 기본소득 얘기를 아마 그때 했었죠. 기본소득 얘기를 했었고 2020년도에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더불어민주당이랑 에너지 전환 포럼 이런 단체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토론회를 맞습니다. 개최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이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전자제품, 자동차 회사 이런 어떤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인데 문제는 한국전력이나 같은 어떤 에너지 기업은 매우 뒤처져 있고 그다음 이런 구식 에너지 체제에 묶여 있다라는 지적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에만 의존한 세계화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뭐 이런 시익적절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존경받는 석학으로서 이런 큰 이슈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듣고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죠. 예. 사실 석학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이제 처음에 1980년에 나왔고 89년에 약간 개정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쭉 읽은 것 중에서 과학계로부터 아까 그 지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980년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력과 지금 과학의 발견, 지금 우리가 이 책이 이제 1980년에 써졌고 한국에는 2000년. 그러니까 이 세종연구원이 한국어판 독점 계약 출판사예요. 여기서 이제 2000년에 처음 출판했죠, 국내.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0년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20년 텀을 지나가면서 4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제레미 리프킨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읽자고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할 건데 1980년에 이 사람이 이 엔트로피란 얘기를 꺼내면서 앞으로 전 지구적인 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요 책의 한계, 그때 당시 1980년대 썼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의 한계 내지는 당시에
에너지의 한계, 과학적인 한계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좀 있어서 그거를 이따가 제가 얘기할 때 좀 더 덧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에너지가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향후 우리가 인간들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면 하면 사실 점점 감당이 안 되는 게요. 우리 다 문과생 출신이잖아요. 우리. 이거 먼저 고백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고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들바람님께서 전공을 뭘 하셨죠? 제가 철학을 했습니다. 아이고, 철학을 인문 하셨네요. 중에 인문. 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탐구하는. 그렇죠. 필로소피. 순수 학문. 그렇죠. 예, 인정. 예. 우리 저 꿈밤님께서는 좀 문학했죠. 국문학. 야, 그 돈 안 되는 대로 국문학. 여러분, 그나마 제가 가장 사회과학에 가까운 정형학과를 나왔네요. 여러분은 통계 안 해보셨죠? 저는 통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진짜로 고백할게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준비하는 단위를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서 이 정말 준비를 했는데 문과생 3명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께 솔직히 고백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생인데 이제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오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삑살이 나는 오류는 알아서 감안하고 드시면 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댓글로 아무튼 지적 아무튼 고백하는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부끄럽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뭐 출판된 지 지금 40년이 지난 책이고 사실 출판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자체를 꺼낼 수 있고 이거를 어떤 뭐 좀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인구 통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뭐 어떤 멜서스 같은 옛날 인구론의 멜서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뭡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그 타노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타노스 얘기. 이따가 아마 타노스 얘기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또 엔트로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실 이 책에서 이 리프킨에게 좀 많이 씹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철학자 데카르트 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철학의 제1명제. 그러니까 정말 호텔의 마스터키 같은 그런 마스터키 적절하지 않았나요? 아주 좋아요. 마스터키 같은 어떤 개념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단을 만드신 사단을 만드셨지. 우리 들바람님께서 한번 굉장히 뭐 정리를 좀 해오셨네요. 제가 A4 용지로 4장을 끄적거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그것만이 아닌데 지금 여기도 수첩에도 가득한데? 심지어 당했는데 사실 이게 엔트로피는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죠.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얘기하려면 이 책에도 처음에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 표지에는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뭐 석탄 한 조각을 다시 태워 같은 일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결국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는 물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집중하십시오. 이과생들이 얘기를 계십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면 이 책을 그냥 겉으로만 읽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이 책을 흥분돼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1800년대 산업혁명 시대의 왕성한 산업 발전에서부터 1980년이라면 아마도 미국이 가장 피크를 달리던 석유가 피크를 달릴 때 시대까지의 상승 곡선, 수직 상승했던 시절의 스토리를 정점에 찍고 나서 다시 이제 에너지가 몰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열역학 제1법칙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원래 있으니까. 이 에너지는 말이죠. 좀 쑥스럽네 이거. 잘하세요. 이거 해야 될 건가? 이과생들이 듣고 계십니다. 이거 해야 될 건가? 본인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기기관차가 이게 사실 증기기관차가 똑같 얘기를 해야 돼요. 증기기관차가 어떤 열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나머지 결과에 또 작은 에너지가 두 개가 빠져나와요. 높은 온도를 푸시를 하면 일과 그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온도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 1800년대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를 최대로 효율을 산업화 시대에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에너지 그때 열효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거꾸로 타는 보일러. 아니. 거꾸로 타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는 에너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게 에너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장치를 찾게 된 거죠. 근데 이게 1800년도면은 중세 시대가 끝나서 그러니까는 신의 섭리를 계속 따르던 시대에서 데카르트가 넘어오니까 아마도 이제 인간의 사고가 세상을 다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그때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너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 신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줄이 혹시 무슨 단위 아닌가요? 몇 줄 그렇죠. 에너지의 그 단위를 일의 단위를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일의 단위 맞아요. 풀 내용을 기억은 안 난다. 줄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이 힘과 물질을 창조한 이래로 어느 하나 재창조되거나 파괴된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신이 만든 거예요. 그 신이 만든 에너지가 사라지거나 다시 재창조되지 않는. 그러니까 신은 오류가 없잖아요. 그 당시 그 생각에.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바탕을 생각해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 봤는데 영원히 달릴 수 있는 증기기관차 그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 설국열차? 설국열차 아니요, 설국열차는 제가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엔트로피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1법칙이 만들어져요. 제2법칙은 무엇이냐? 제2법칙. 높은 온도에서 어떤 운동을 하잖아요. 힘. 그리고 거기에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온도가 생기잖아요. 운동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생기는데 높은 온도가 낮은 온도가 되네? 어떤 일을 하면 무언가 사라지고 열이 항상 낮은 도로 가네?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에너지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윌리엄 톰슨이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백이라는 일을 했는데 어떤 거는 완벽하게 있잖아요. 완벽하게 백이 그대로 열을 투입했을 때 완벽하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고 나머지는 40이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를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찾다 보니까 온도는 왜 낮아졌을까? 왜 낮아져? 그러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낮아져.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쉬운 얘기 뭐라면 석탄이 일을 하면 찌꺼기가 남는 거야. 그렇죠.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방출하고. 근데 그 과정에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석탄의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 거지. 지금 꿈밤님과 제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왠지 들바람님 혼자서 수습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도대체 뭘 했니? 이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나중에 잘 정리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면 쉬워. 근데 내장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정리가 안 되네. 정리가 안 되네. 엔트로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잠시 후에 우리 꿈밤님의 낭독으로 일단 엔트로피는 개념은 여기 4개인가 나오긴 해. 뭘로 가시기로 하고요. 네,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끝난 거예요? 마무리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 하실 건가요? 마무리를 못 해. 왜냐면
볼츠만 얘기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볼츠만 루드빅 볼츠만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점점 사태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 방향으로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루돌프 크라우스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아마 전부 다 이 방송이 멈출 것 같아서 이번 에피소드는 아마 청취율이 한 20% 선에서 막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너희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문학자입니다. 이과 청취자 여러분들 아무튼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문과생인데 어쩔 겁니까? 때릴 겁니까? 아무튼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 저자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챕터별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별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한번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레미제라블 할 때 전체적인 얘기를 안 했다고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비소설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그 제레미 리프킨 저자가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2법칙을 제시를 하면서 기존 세계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은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이 법칙이 그거죠. 에너지의 상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도의 상태에서 저도의 상태로 이동을 하는데 그 반대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 세계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인류사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 주요 전환 사례를 소개하게 되죠. 나무로 연료를 어떤 사피엔스가 어떻게 석탄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어떻게 석유로 가게 됐으며 또 어떻게 원자력 에너지로 이렇게 차례로 이동을 하게 됐는지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고효율, 그러니까 고엔트로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사회가 지속되면은 우리 사피엔스는 어떻게 보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절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쇼킹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농업, 수송, 도시화, 군대, 교육, 보건 등에서 해서 차례차례 이제 분야별로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요 통계와 데이터를 인용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실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데이터의 책에 제시된 데이터가 지금 오늘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원 소비량이라든가 이제 예산 투입량 그런 것들이 그때의 시기와 지금 또 굉장히 또 차이가 나니까 아무튼 그런 건데 이 마지막으로 저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저에너지 그리고 저엔트로피 사회가 사피엔스가 영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과학, 교육 그리고 종교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렇게 역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좀 저는 약간 좀 이상했는데 엔트로피적인 사랑으로 이걸 극복하자. 급수습한. 그렇죠. 급수습한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저의 독서력이 좀 부족한 탓이 크겠습니다만은. 사실 읽다 보면 좀 약간 어떤 동화 반복처럼 느껴지는 좀 그런 챕터도 있었던 것 같고, 강론과 이제 총평에서 따로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꿈바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거 워낙 또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훌륭한 책임이면은 분명하지만은 사실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비판적 독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책을 읽을 때 저자의 모든 결론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이런 얘기를 제시했구나. 1980년대에 제시했구나. 그 후에 우리 인류는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이 사람의 주장이 맞습니다.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총론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챕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부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엔트로피 변화의 지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이 먼저 고대 사피엔스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역사의 5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피엔스가 구축한 모든 문명의 근본이 사실은 우리를 절멸의 절벽으로 몰고 가는 파괴적 행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 호라티우스라는 철학자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시간은 세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훌륭하게 요약해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의 말에 따르면은 인류의 역사란 황금의 시대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를 지나서 결국 철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계의 어떤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맥락에서 호라티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레미 리프킨은 이게 엔트로피적 어떤 세계관을 정확히 짚어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세계관의 변화 일부 전체의 흐름은 사실 인류의 전체적인 문명을 전부 다 이제 흐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우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종식에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발전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고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황금의 시대에서부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거는 고대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규모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을 보면 완벽한 세계를 항상 이데아의 세계를 이데아를 항상 추구하죠. 철학은 전부 다 이데아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데 이데아를 찾아 떠나는 일이죠. 모든 고대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이제 로마 철학이 다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대 기독교 현대적 세계관 그리고 기계 시대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의 창시자들 뭐 이런 얘기 쭉쭉쭉 설명하는 게 전부 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엄청난 세계관을 만들었고 엄청나게 발전했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계관으로 본다면 뭐 중세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사실 이제 고대 인간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리스인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 어떤 자원을 나의 생활의 진보, 어떤 진보적인 삶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그때의 삶을 위한 아니면 이제 내세의 영속을 위한 어떤 통틀어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고 지배자 다시 고대나 중세의 지배자들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건 단지 신앙적인 거 그냥 생활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 리프킨이 달라진 게 언제냐면 1750년을 기점으로 좀 달라졌다라고 지금 리프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때 조금씩 사용했던 사피엔스가 자연을 본격적인 객체로 인식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용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값을 입히고 해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고엔트로피의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가면은 중세 시대의 세계관은 진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냥 신앙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저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발전적인 세계관은 없었죠. 근데 그 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의 단계로 가게 되는 1700년대, 180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성이 확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에너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공 에너지, 석탄을 개발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설명하다가 실패한 석탄의 얘기, 증기기관의 발전 이게 그 당시에 제일 에너지 법칙, 연력학 제일 법칙을 만든 이유도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효율을 찾아보자, 좀 더 진보를 찾아보자라고 했었던 이론을 찾기 시작한 게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도 중세시대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사람이 그냥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진보를 얘기했던 시대 1700, 1800년대부터 에너지가 변화가 시작됐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보를 추구하는 시대에 있어서도 사실은 진보를 추구하는 시대의 전제 조건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은 세계라는 그렇죠. 전제를 깐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보다 미래가 나을 거라는 전제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식이 시작이 되고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책 내내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반복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실 이제 고엔트로피 사회로 접어드는 기점이 아까 이제 1750년을 시작으로 이후에 기계론적 세계관을 발전시킨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뭐 데카르트, 뭐 프랜시스 베이컨, 그리고 이제 아이작 뉴턴. 어떻게 보면 참 종교라는 장막에 갇혀가지고 무지했던 인류에게 과학이라는 철학이라는 어떤 개안의 도구를 준 굉장히 지식인들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여는 주범으로 이렇게 좀 약간 리프킨은 묘사를 하고 계세요. 전환이 이루어진 그렇죠. 시기인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기계론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인구는 늘어나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죠. 생산력이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그 생산력을 빨리 확장할 수 있는 데 아이디어를 내고 그 사상적인 바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맞습니다. 우린 지금 와서는 기계론적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파괴주의적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현상에 대한 답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 구름이 낄까? 왜 비가 올까? 왜 천둥이 칠까? 왜 지진이 생길까? 신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신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의 장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좀 그런 도구가 없었는데 사실 뉴턴이든 뭐 데카르트든 뭐 프랜시스 베이컨이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측정을 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그런 맞아요. 틀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리프킨은 고엔트로피 사회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계론의 가장 큰 특징이 또 진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고 있는 뭐 진보 보수라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진보의 개념이 약간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피엔스가 주변이나 이제 자연의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생산물의 어떤 소출을 높이는 것을 약간 진보의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진보를 위해서 가장 도구적으로 사용될 게 어떤 이 기계론적 사고고 이게 가장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압축해서 좀 덜 질서 있는 자연적 세계가 인간에 의해 이용돼서 더 질서 있는 물질적 환경으로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진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란 게 어떤 물질적 풍요를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그 물질적 풍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과학이나 기술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서는.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필요했던. 그렇죠. 그래서 뭐 고엔트로피 사회의 이제 발단이 이렇게 해서 현대 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리프킨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부에서는요. 이 변화하는 세계관이 왜 본질적으로 문제인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리프킨이.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개념들을 설명.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차례를 보면 이제 뭐 엔트로피 법칙, 뭐 우주론과 제2법칙, 뭐 시간, 형이상학, 엔트로피, 요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연력학 1법칙과 2법칙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고 엔트로피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총량은 일정하다는 게 1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바로 2법칙인데요. 그 아까 이제 들바라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하다가 실패한 또 하다가 또 실패를 하겠습니까? 저희 지금 서머리 중 아닌가요?
서머러 중인가요? 네. 지금 요약 정리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방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빨리 넘어갈까요? 네. 좀 일부에서 일단 그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실은 세계관의 변화들을 그렇죠.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의 창시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진보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을 담보하는 것처럼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그렇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약간 1법칙, 2법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 접목되어 수 있는지, 세계의 많은 현상, 세상의 많은 현상에 이 법칙을 어떻게 접목해서 볼 수 있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바라볼 때 이것이 농업에서는 어떻게 엔트로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군사 문화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관의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 정말 우리 저 꿈바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부씩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더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잠깐만요. 저희가 그 낭독할 부분을 이렇게 골라오셨죠. 아까 1부를 끝낸 부분, 이제 우리 저 들바람님께서 이제 원래 낭독할 부분을 가져오기로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일부의 그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준비를 쭉 하는 와중에 설명을 하려 했더니 다 설명을 해버려서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죠. 요약 정리가 너무 자세했어. 엔트로피 법칙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세상의 모든 물리 현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엔트로피 과정이 단지 몇몇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비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극히 단편적이라 할 수 있다. 연력학 법칙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과학적인 틀을 제공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화학자 프레데릭 소디의 말대로 연력학 법칙들은 궁극적으로 정치 체제의 흥망, 국가의 성쇠, 상공업의 변화, 부와 빈곤의 원천, 그리고 인간 모두의 물질적 복지 등을 좌우한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물리적 활동은 연력학 제1법칙 및 제2법칙의 형태로 표출된 철칙에 철저히 지배된다. 엔트로피 법칙이 물리적 세계, 모든 것이 유한하고 모든 생물체가 삶의 과정을 마치며 그 존재가 종식되는 세계만을 다룬다는 것은 중요하다. 엔트로피 법칙은 시간과 공간의 수평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따라서 정신적 초월이라는 수직적 세계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정신적 차원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철칙에 의해 지배되는 차원이 아니다. 정신은 비물질적 차원으로 어떤 경계나 제한도 없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관계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 같다. 부분은 전체 속에서 기능하는 것이다. 엔트로피 법칙은 시간, 공간,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반면 그 자신은 엔트로피 법칙을 생각해낸 정신적 힘에 종식되는 것이다. 이게 왜 이 책을 이렇게 이 부분을 골랐냐면요. 네. 이 엔트로피 법칙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약간 그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쭉 읽으셔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몰입해버리면 약간 결론 가서 약간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결론에 가서 참 큰 혼란이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팔랑귀여가지고 신봉하면서 읽었어. 그래서 이게 그런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이게 경제 물질적인 것이지 지금 정신적인 거기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인도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인도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 세계관도 사실은 물론 그리스 고대나 중세나 기계론적인 것도 당시의 어떤 종교 정신 세계에 지배하는 것 이런 것까지 종합해 버리면 아마도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가졌던 세계관은 고대의 고대 시대 고대인들이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중세는 어떤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 이런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분야의 세계관으로 봐야지 정신적인까지가 보면 물론 다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챕터를 읽으면서 경계하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주실 부분이 있나요? 부분은 하나가 더 있어요. 2부입니까? 1부입니다. 아, 예. 하나 읽어도 돼요? 아,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천천히. 예. 그러면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라는 확신에 입각해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자신의 물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추구에 종속시켰다. 윤리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실용적인 판단이 있을 뿐이다. 이게 왜 얘기하면 기계론적 세계관의 기본적인 바탕이 먹고 살기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살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서 출발했다는 것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꿈밤님 네. 2부 파트에서 낭독 부분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낭독을 쭉 할까요? 예, 낭독을 해주십시오. 2부는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주를 그렇죠.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엔트로피 법칙에 대한 설명과 그 엔트로피의 어떤 성질을 정의하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역학이라고 하면 매우 복잡한 개념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 열역학은 우리가 아는 과학 개념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다. 제1법칙과 2법칙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며 엔트로피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1법칙을 부연 설명하자면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즉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보자. 휘발유 안에 들어가 있던 에너지의 양은 엔진이 한 일, 발생한 열, 배기가스와 함께 나간 에너지의 합계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는 창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여기에 성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에너지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는 일뿐이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형태, 모습, 운동은 에너지를 여러모로 집중 변화시킨 결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열역학 1법칙뿐이라면 에너지가 고갈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석탄 한 조각을 태운다면 태우기 전과 후의 에너지 총량은 같겠지만 일부는 아황산가스와 기타 기체로 바뀌어 대기 중으로 흩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에너지는 없지만 이 석탄 한 조각을 다시 태워서 같은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열역학 2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에너지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마다 일정에게 벌금을 낸다. 여기서 벌금은 일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엔트로피다.
좀 명확해지셨나요? 예. 근데 이 제가 아닙니다. 설명을 하다가 실패했던 내용.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당시 1800년대 물리학자들은 왜 1법칙과 2법칙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알아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시죠. 문과인 관계로 이번에 다시 포기하겠습니다. 하세요. 설명 안 할게요.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파이팅. 똑같아. 안 할 거야. 우리 셋 중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이 들바라님. 아니야.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포기. 이 법칙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성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붙여서 읽어보자고 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정량의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무용한 에너지는 결국 오염이 된다. 사람들은 오염이 생산활동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오염이란 것은 무용한 에너지로 전환된 유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쓰레기란 흩어진 형태의 에너지다. 제1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단지 전환될 뿐이며, 이 법칙에 의해 한 방향으로만 변화해 가므로 오염이란 엔트로피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달리 말하면 엔트로피란 어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무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낸다.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그 엔트로피의, 그러니까 제러미 리프킨이 생각하는 엔트로피의 성격을 요 내용에서 좀 규정을 했다고 보고요. 이 개념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어떤 역사관의 변화를 소개를 했고, 이분은 지금 꿈밤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좀 정의를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서 3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3부가 이제 새로운 역사관의 틀, 엔트로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고대 역사관, 중세적 역사관을 넘어서 이제 기계적 역사관, 현대적 역사관을 넘어오면서 엔트로피의 증가가 어떠한 이유로 인류의 절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왜 갈림길에 있는지를 제시하는 챕터가 아마 제 3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목재를 사용했던 우리 인류가 대체적으로 이제 석탄, 그 이후에 석유, 원자력으로 이제 점점 에너지 사용 패턴을 바꿔가게 됐던 어떤 역사적 사실, 당시의 그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엔트로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리프킨이 반박을 합니다. 이제 흔히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해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외부 비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엔트로피 위기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체제를 전환을 하면서 계속 우리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리프킨의 설명은 아니다. 그게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술에 따른 어떤 에너지는 수학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고 배분하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경제 시스템, 그리고 관료 시스템, 행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이 제도가 발달하면서 이런 관리 기구를 유지 관리하는 에너지마저도 심지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가 투입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은 관료한 문제를 또 이걸 또 엔트로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구나. 경제학자고 정말 대단하다. 깔때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체제를 이루는데 또 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또 이제 전문화, 분업 아니겠습니까?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분업도 노동력 자체를 부품화시키고 기계에 종속시키고 결국 단순한 과업을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엔트로피스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좀 되게 좀 재미있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지나친 전문화는 종의 멸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어떤 종의 멸종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적자 생존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어떤 진화적인 논리를 또 이런 직업적인 전문화하고 요걸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좀 약간 머리를 좀 극적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융통성과 다양성, 전문화가 답이 아니고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넓고 얕게 이런 거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던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쓰레기가 또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작가는. 그래서 활동하고 진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이게 진보가 아니고 그 에너지가 재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 썼던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다. 그럼 결국 나머지 에너지 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종말론자예요. 종말론자고 비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은 뭔가 큰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었고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어떤 비유를 하는 방식, 뭐 좀 약간 과학의 법칙을 우리 어떤 인류사 그리고 뭐 일반 경제 활동, 뭐 어떤 인류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좀 약간 보는 이에 따라 가지고 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어떤 인도주의적 관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약간 인간 중심의 개념으로 바라보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 분업화되고 너무나 전문화되고 그렇죠. 기계화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멀리 보면 비용들을 발생시키는 거고 사람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어떤 인간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다들 이제 뭐 타샤의 정원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월든인가요? 뭐 아무튼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반문이 미니멀리즘. 근데 이거 내가 뭐 그 짧아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도 사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월든이 좀 생각이 나긴 해서 혼자 콩농사하고 혼자 집 짓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산업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적용해서 얘기하는 걸 읽다 보면 이제 그 자급자족의 그러니까 교육 안에서 사실 우리가 그 학교를 다 졸업을 해도 사실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으로 전혀 내가 뭐 옷 하나 지을 줄 모르고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뭐 하나 키울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급자족의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월든을 읽었어야 하는 건가요? 다음은 월든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낭독 부분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목재 위기에 대안은 석탄이었다. 목재를 석탄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에너지 기반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석탄이 도입되기 전까지 유럽 문화는 철저하게 나무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에너지 기반이 바뀌자 생활 방식 전체가 뿌리째 변화될 필요가 생겼다. 사는 방식, 이동 방식, 복장, 행동 양식, 정부의 통치 방식 등 모든 것들이 안팎으로 위아래로 뒤집혀버린 것이다. 석탄으로의 전환은 13세기 영국의 헨리 2세 치하에서 시작됐다. 당시 뉴캐슬 주민들은 뗄나무가 없어서 실제로 얼어 죽었다. 왕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캐는 것을 허가했다. 1700년경 영국에서 석탄은 에너지원으로서 나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50년 사이에 서유럽 대부분이 같은 길을 걸었다. 오늘날 우리는 나무를 석탄으로 대체한 것이 대단한 발전이며 진보를 향한 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먹혀들지 않았을 것이다. 석탄은 열등한 에너지원으로 천대받았고 석탄은 더러웠고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었다. 석탄은 또한 나무보다 캐기도 힘들었고 처리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까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 이유 역시 제2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세계의 유용한 에너지는 끊임없이 무용한 에너지의 형태로 분산된다. 인간은 가장 먼저 손에 넣을 수 있는 에너지부터 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대의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에너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석탄을 캐고 처리하는 것이 더 힘들다. 유전을 개발하고 석유를 뽑아 올리는 것은 더 어렵다. 원자력 발전은 더더욱 어렵다. 이렇게 이제 엔트로피 사회가 고엔트로피에 따른 어떤 우리 에너지원의 변화가 사실 이게 더 좋은 에너지 효율을 가는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풍부한 자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이미 많은 엔트로피의 어떤 희생과 부담을 전제로 한 어떤 무브먼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쉬운 얘기로 옛날에 나무를 자를 때는 단순히 그냥 도끼로 하나 자르면 도끼 그렇죠.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석탄 바르려면 땅을 채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채굴을 해야죠. 그리고 그 석탄을 떼우기 위한 어떤 시스템 레일도 깔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를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곳을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핵 원자력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또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인간의 진보인가? 라고 이 사람은 계속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리학의 전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1법칙과 2법칙에 항상 그걸 계속 적용했을 때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법칙에 따라서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봤을 때 자원이 고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예전에는 10m만 파면 석유가 나왔었는데 10m를 파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렇죠. 그럼 이제 기술이라는 거를 갖고 이제 20m만 아주 쉬운 방법 뭐 저비용으로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게 해서 20m를 파서 이제 석유를 끌어올려. 이거를 진보라고 봤었는데 그것이 과연 진보인가? 20m를 파기 위해서 들어간 어떤 외부 비용 뭐 이런 채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차피 비용. 자원은 고갈에 가고 그걸로 인한 이제 그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계속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를 잡아먹는 그렇죠.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비관주의자예요.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엔트로피 일단은 3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4화 계속해서 이제 엔트로피 4, 5, 6부 그리고 총평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